당시 공자인데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초상. 자, 네. 여러분들 그 안 좋은 일이 막 있을 때 이렇게 거울을 보면요, 얼굴이 참 우중충해 보일 때 있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굴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주름이 좀 찰찰찰찰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어떤 그 주름들을 이렇게 확 펴주는 느낌상 느낌인가? 그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보톡스? 왜 자꾸 주변에 나보고 보톡스 받으라 그래? 왜? 그거 말고 천연 보톡스. 그게 뭐냐면 바로 미소입니다. 네. 확 웃어주면요, 그 얼굴 자체가 이렇게 펴진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때 그냥 파안대소도 좋고요, 잔잔한 미소도 좋고요, 따뜻한 미소도 좋고요, 얼굴에 웃음기를 한번 싹 돌게 해보시면 조금 더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팽팽해지지 않을까. 천연 보톡스 미소 지으면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근현대사 시작할 텐데, 사실 뭐 첫 번째 근현대사 출발이라고 보면, 시기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오늘 지금 이제 흥선대원군 배울 건데, 흥선대원군은 근대사의 출발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그래도 좀 타당성이 있는 출발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강화도 조약 1876년 강화도 조약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그 강화도 조약까지 가기까지 어떤 맥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흥선대원군부터 이 근대사의 페이지를 시작하게 되는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누구냐면요, 고종의 빠빠, 네, 아빠입니다. 고종이 12살의 나이에 왕이 오르게 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통치하기엔 좀 어린 나이다 라고 해서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리로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한 10년간, 그러니까 고종이 12살에서 22살 될 때까지 흥선대원군 치세가 한 10년간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게 될 때 그 당시 어떤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흥선대원군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펼친다라고 했을 때 최종 결재권자는 누굴까요? 그건 고종입니다. 고종이 당연히 왕이니까 하죠. 그런데 지금 일단 형식상 그 배후에 아버지 흥선대원군들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 놓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제가 흥선대원군 집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흥선대원군이 결정했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지만 최종적 결정권자는 고종인 것, 이것만큼은 확실하겠죠. 그죠? 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출발한 거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자, 당시 19세기 상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상황인데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거 다 배웠습니다. 세도 정치, 매관, 매직, 소수, 가문, 풍양조씨, 안동, 김씨, 정말 이 19세기 그래서 이 농민들의 봉기가 끊이지 않았던,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고 했던 19세기 초반은 홍경래이난 19세기 중반은 임술농민 봉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배경이 바로 이제 삼정의 문란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정, 군정, 환곡, 세금 체제의 문란. 왜? 매간매직으로 관직을 산 사람들은 그 관직에 있을 때 돈을 뽑으려고 했겠죠. 백성들의 고향을 쭉쭉 짜내면서 부패한 그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 세금 체계가 문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정군정 환곡. 그래서 이제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안핵사로 파견되었던 박규수가 도저히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고쳐야 되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삼정이정청이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큰 효과는 없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흥선대원군이 지금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집권을 하게 되니까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냐면 두 가지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흥선대원의 목표는 딱 두 가지였어요. 이겁니다. 바로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 그러니까 세도 정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왕권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상태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겠다.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하나 있었고, 지금 이 세금 체계가 문란해지면서 이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고, 이 백성들을 결국 봉기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그 모습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민생 안정, 이 두 가지가 흥선대원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왕권 강화입니다. 왕권 강화입니다. 자, 이 왕권 강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선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 소수의 세도 가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극대화시켰던, 그렇게 활용했던 기구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 기구는 바로 비변사였어요. 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권력을 뭐 엄청나게 끌고 올라온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는데, 결국 흥선대원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소수 가문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비변사를 해체시키는 것, 이게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든 것이죠. 그래서 비변사의 모든 권력이 몰려져 있었는데 이걸 나눕니다. 그래서 의정부와 삼군부로 다시, 행정은 의정부로 그리고 군사는 삼군부로 나누어 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최종적으로는 비변사를 폐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했지만 뭔가 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회통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육전조례, 이호, 예병, 형공, 6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6조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하여튼 뭐 자세한 어떤 시스템들을 지금 이렇게 정비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법률을 정비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니까요. 자, 그리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이 있습니다. 이 경복궁을 다시 중건합니다. 여러분들 경복궁이요 완전히 불타버려요. 경복궁이 정말 임진왜란 때 완전 폐허가 됩니다. 그 폐허가 몇백 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는 이 작업에 들어섭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복궁 있잖아요. 그 경복궁 그리고 뒤쪽에 청와대 있잖아요. 이게 다 흥선대원군 때 다시 복원이 된 겁니다. 자, 그 경복궁을 중건을 한 거예요. 뭔가 경복궁은 어떤 곳입니까? 조선의 정궁이에요. 정궁. 왕의 얼굴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흥선대원 때 임진왜란 때 불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없어진 거, 이거는 왕의 권위를 추락시킨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경복궁을 중건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요. 네,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사실 이게 뭔가 새롭게 없는 걸 새로 만든다고 했을 때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게 다 세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 당시 역시 똑같아요. 이게 돈이 별로 없어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원납전을 징수합니다. 이 원납전이 뭐냐면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원납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부금이죠. 그런데 이 기부금을 이렇게 원납전을 내라고 했는데 많이 안 내. 이거 짓는데 턱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할당을 하는 거예요. 양반들이겠죠.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돈을 내게 되는 모습들. 그래서 이게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 뭐 이런 어떤 이미지들도 있었습니다. 이 원납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돈 마련인데, 이 원납전은 뭐 턱도 없으니까 아예 정부에서 돈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당백전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찍어낸 거죠. 근데 여러분들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을 찍어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돈이 막 찍어내면 화폐 가치 떨어지잖아요. 화폐 가치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는 현상.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백전.
그 다음에 나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나무들을 또 이제 묘지림, 양반들이 정말 금지옥엽으로 정말 이 저 효자의 어떤 그 효의 어떤 그 일원으로 정말 나무를 얼마나 많이 가꾸겠습니까? 아버님, 조상님 돌아가신 그곳을 가꾸기 위해서 그거 다 배우라고 합니다. 나무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렇게 보여지면 양반들이 부글부글 할 것 같은데요. 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또 이제 다른 방법이 뭐냐면 이게 중앙에서 이제 이런 모습대로 그러니까 어떤 법률적인 시스템을 정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왕의 권위를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중앙에서는요. 그럼 지방 쪽은 어떨까? 지방 쪽에서는요. 이 왕권을 약화시키고 어떤 소수 가문들 또는 어떤 그런 그 학연 또는 지연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핵심 본부가 있어요. 그 본부가 어디냐면 서원입니다. 서원. 이 서원에서 말이죠. 뭐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원이라고 하는 건 제사와 교육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 제사를 지낸다고 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한테 그 또 돈 걷어가지고 또 이렇게 한 게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죠. 맨 처음에 이제 서원이라는 게 세워질 때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원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요. 쓸데없는 서원들. 이거 정말 그 국가의 좀이 될 수 있는 서원 다 없애. 47개 만든 거 싹 없앱니다. 사실 이 서원 정리를 했던 그 왕이 그 전에 있었어요. 영조 때도 서원을 정리했잖아요. 흥선대원군 때도 서원 정리. 그만큼 이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저기 세워지면서 막 중복되고 막 세워져요. 세워지면서 이것은 진짜 그 선현을 위한 어떤 그런 제사와 교육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어떤 부패한 장소가 됐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정리하는 모습들. 그리고 만동묘 폐지까지 나옵니다. 이 만동묘는 어떤 곳이냐면 왜 그 임진왜란 때 중국의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그 명나라 황제, 즉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명나라 황제 모시는 공간이에요. 중요한 거는 명나라가 이제 없다는 거죠. 명나라가 없어. 그런데 그 없는 그 명나라 황제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비용을 드리는 그런 장소가 아직도 조선에 남아 있다. 야, 정말 이 조선 유학자들의 그 의리는 대단합니다. 이거를 좋게 봐야 될까요? 나쁘게 봐야 될까요? 어쨌건 동맹이었는데 그 동맹에 우리를 도움을 준 거야. 그 우리가 기억하는 거야. 그분은 계속 모시는 거야. 그거 왜 나빠? 이렇게 보면 또 그런가? 라고 생각하지만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의 그 황제를 이렇게 모시면서 그 주변의 어떤 그 백성들의 어떤 그 세금을 끌어놓는 모습이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건 이 흥선대원은 결정을 내리죠. 만동묘 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권 강화 이런 어떤 그 계획들 보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생 안정입니다. 자, 삼정, 전정, 군정, 환곡이 있잖아요. 이 삼정이 지금 문란하니까 이걸 지금 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먼저 전정은요. 토지 조사 사업 하는 거예요. 토지 조사 사업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기본이죠, 여러분들. 새로운 어떤 정부 들어와 가지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은 어디서 나온 거?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재원들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명료하게 만들어내는 것 중요하겠죠. 전정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온 건 이겁니다. 군정입니다. 자, 이 군정은 뭐냐면요. 제가 이야기했죠.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고요. 뭐를 내면? 포를 내면. 그래서 영조 때 균역법 시행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필만 내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균역법에서도 양반은 예외였습니다. 양반은 군대를 가지 않아요. 그게 양반의 특권이에요. 내가 양반이야 아니야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군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에 결정됩니다. 양반은 군대 가지 않습니다. 균역법이 그러니까 양반도 포를 내지 않는 것이죠. 균역법에서도. 자, 그런데 흥선대원군대가 되면 호포제, 호가 뭐예요? 집집마다 포를 다 내라는 거예요. 양반집이건 상민집이건 다 포를 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흥선대원군 때 시행했던 이 호포제를 통해서 양반도 포를 내도록 했다라고 하는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양반들이 이래저래 기분이 지금 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호포제, 사실 뭐 경복궁 중건할 때 원납전 내고 당백전 때문에 좀 뭐 하고 뭐 묘지예림도 내고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비용을 지불하면 뭐 되는 부분이잖아. 좀 아깝긴 하지만. 근데 이 호포제를 시행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양반으로서의 그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어떤 그 근거가 되면서 내가 양반인 걸 그 확인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자존심마저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곡이 있습니다. 자, 환곡은 돌아올 환자, 네, 순환한데 그 환자, 곡물이 돌고 오는 거죠. 봄에 백성들한테 빌려줬다가 가을에 이자를 쳐가지고 갚도록 하는 거, 이게 곡식이 돌고 도는 거, 이거 환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곡이 거의 준조세처럼 된 겁니다. 이 원래 이거는 구휼, 백성들을 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쯤 되면 이 환곡이 이제는 공무원들이 뒷주머니를 불려나가는 수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봄에 곡식을 빌려줘요. 근데 저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안 받겠습니다라고 해도 공무원들이 무조건 할당을 하는 거예요. 너 받아. 왜 안 받아? 그리고 가을엔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쳐가지고 뜯어가는 겁니다. 장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갖고 고리대를 장사하는 것이죠. 공무원들의 비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냥 알아서 그 지역에서 알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선망 있는, 명망 있는 높은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공무원을 빼고. 이걸 사창이라. 그 사자는 뭐냐면 그 마을 사자, 지역 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고라고 보시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포제와 사창제를 통해서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어떤 이런 개혁의 구도가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떤 개혁이 지금 이 시대에 보면 합당해 보이잖아요.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뭐 물론 이제 사실 경복궁 중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용을 들여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반론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어떤 뭐 이전까지 어떤 시대와는 좀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를 살고 있었던 양반들,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양반들 입장에서는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득권인데 내가 기득권으로서의 어떤 모든 것들이 지금 탈탈 털리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좋아할 리가 없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고종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이때 최익현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최익현. 이 최익현이란 인물이 탄핵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뭐 물론 흥선대원군은 물러나시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고종이 직접 나이가 되었으니 직접 정치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려 뒤집어 보면 흥선대원군이 그만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익현 탄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최익현의 어떤 그 탄핵 상소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 대원군이 이제 물러나요. 이제 흥선대원군이. 그리고 고종정부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고종정부가 들어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최익현 아니야. 근데 그 고종정부가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문을 연다고요. 그때 이 최익현이 또 도끼 들고 나와요.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 상소를 통해 가지고 들어선 정부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그 질서와 시스템에 맞지 않다고 하면 그 정부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거예요. 전 이게 진짜 보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저 내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 최익현이 그 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항 반대했고요. 나중에 이제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외교권을 강탈당할 때 이때 또 의병으로 나서고 결국 나중에 이 을사의병 때 이제 결국 잡혀가지고 대마도에서
쓰시마로 끌려가서 이 대마도에서 순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최익현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 최익현을 통해 가지고 최익현 상소를 통해서 이제 흥선대원군은 물러나게 되고 이제 고종의 친정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이건 이제 국내적인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대내 정책이었어요. 대내 정책, 흥선대원의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조선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조선의 마지막 촛불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이 흥선대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외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대외 정책은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까 한번 볼 텐데요. 자, 다시 한번 19세기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뭐 세도 정치, 삼적의 문란이 있었다고 했죠. 대외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세동점의 시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양 세력이 동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 이 상황이 바로 19세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서양 세력들이 지금 뭐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 막 중국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통상 뭐 이것 때문에 막 이슈가 벌어지고 막 그런 시점이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지금 이양선, 이 달을 이자예요. 모양이 다른 배들이 출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갔다가 일본도 갔다가 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도 온 거죠. 그래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통상하자고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와가지고 통상을 통해 가지고 돈 좀 벌겠다. 이런 목적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또 하나의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면 식민지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옛 왕릉을 파면 귀한 보물이 있다. 뭐 이런 나쁜 생각이죠. 이런 생각들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쨌건 이 서양 사람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이 동양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흥선대원군 집권 시에 이 통상수교, 통상하자, 물건 좀 사고 팔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 그리고 외교 맺자라는 건데,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지금 영국에 의해서 강제로 문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도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공포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서양인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어떤 만행을 저지를지 모른다라는 어떤 공포감 분명히 있었죠.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처한 정책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 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자, 우선 1866년에 병인 박해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 종교의 성장 과정 속에서 서학, 천주교가 유입되었고 자체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늘어났다. 정조 때 신해 박해, 윤지충, 그 부모님 제사 지내는 이 건 이슈 때문에 박해가 있었지만 뭐 소수였다가 정조가 죽고 나서 신유 박해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때 정약용, 정약전 귀양가는 그런 배경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큰 천주교 박해가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병인 박해입니다. 병인 연해에 일어난 천주교 박해라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프랑스 선교사들이 함께 처단됩니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프랑스인이 죽은 거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프랑스인들이 같이 죽은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과 함께. 자,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프랑스에. 알려지게 되면서 프랑스인들은 대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866년에 또 한 번 이슈가 벌어집니다. 이 병인 박해가 벌어진 바로 그 해예요. 뭐냐면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건 미국 배예요. 미국 배가 평양에 들어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막 해안선에 막 이양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런데 그 이양선 중에 이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것도 대동강을 타고 쑥 평양까지 들어왔습니다. 평양이 어떤 곳입니까? 이 조선에서 한양 다음으로 큰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이때 평양 감사가 누구였냐면 박교수입니다.
박규수. 박규수 들어봤는데? 네, 들어봤죠. 앞에서 임슬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 안핵사로 파견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삼정 이정청을 건의했던 인물. 이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었던 그 선원들이 밤이 되자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민가를 덮칩니다. 덮치면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박규수가 얘네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잘 좋게 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들어와가지고 좀 이런 만행을 보이니 그냥 보내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박규수 이하 평양 군민들이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버립니다. 당연히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미국 선원들도 죽게 되겠죠. 이게 바로 1866년에 있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이 또 미국에 알려지게 되겠죠. 어떻겠습니까? 이 미개한 것들이 감히 우리 아메리카인들을 이렇게 나오겠죠.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1866년에 이렇게 병인박해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반응을 보이게 되죠. 바로 1866년 그 해에 이제 프랑스가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병인 양요예요. 다 66년도입니다. 지금 순서는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호, 그 다음에 병인 양요 순서입니다. 여기 순서인데 프랑스가 쳐들어옵니다. 병인 양요입니다. 이게. 예. 이 병인 양요가 펼쳐지게 되는데 어디로 쳐들어왔냐면 강화도로 쳐들어와요. 이 강화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전근대 시기만 해도 대부분이 이제 이 북쪽에서 쳐들어오거나 동쪽에서 쳐들어오잖아요. 전근대 시기는. 그때 강화도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 항상 여러분들 왜 그 정묘호란 벌어졌을 때도 이 조선 인조가 강화도로 가잖아요. 병자호란 벌어졌을 때도 또 강화도로 갈 때 막혀가지고 남한산성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화도는 하여튼 최후의 보루예요. 고려시대 가면 뭐 잘 아시겠지만 몽골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에서 항전하지 않습니까? 강화도는 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근현대로 들어오면서 강화도는 어떤 곳이 되냐면 최전선이 됩니다.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최전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통해 가지고 서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이게 말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루트였기 때문에 강화도가 마지막 보루였다면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온다고요. 배를 타고 이제 한양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 관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싸움들이 주로 강화도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강화도로 지금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프랑스의 이 포와 배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포는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포를 쏘잖아요. 쏘면은 이게 배를 맞추잖아. 그럼 배를 맞추면 꽝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꽝 이게 아니라 효과음이 쿵이에요. 안 터져요. 쇳덩이를 던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배에 타격을 해가지고 구멍을 내어가지고 가라앉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포는 그렇지 않아요. 프랑스의 포는 꽝 화약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터지게 됩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정거리. 우리는 사정거리 짧아요. 그런데 프랑스 포는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조준이 돼요. 이러니까 이게 처참한 거죠. 이게 게임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보면서 강화도가 결국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넘어간 이 강화도를 되찾기 위해서 또 우리 조선인이 또 싸웁니다. 결국 어떤 그런 계속된 저항 속에서 이 정독산성을 지키고 있었던 이 양원수 부대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정족산성, 강화도의 정족산성의 대승을 거두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성근, 문수산성을 지키고 있는 이 한성근, 이 부대가 또 이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여기는 지금 이제 김포 쪽이에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야 돼. 강화도에서 건너서 김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뚫리면 그냥 바로 한양으로 올 수 있는데 이걸 또 막아내요.
막아내면서 프랑스 군대가 이 한양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냅니다. 그리고 양원수 부대의 또 승리. 그러니까 양원수 정족산성의 양원수 부대와 이 문수산성의 한성근 부대가 막아내면서 더 이상 프랑스가 한양 쪽으로 진격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프랑스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철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프랑스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 강화도에 규장각, 여러분들 그 정조 때 규장각을 만들잖아요. 창덕궁 내에 만들잖아요. 그거 말고 또 귀중한 어떤 문서나 어떤 왕실의 어떤 도서 이런 것들을 그래도 또 위험하니까 또 다른 곳에 또 보관을 해놨어요. 그곳이 바로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바깥 외자, 바깥에 있는 규장각, 그래서 외 규장각이 강화도에 있었는데 이 프랑스인들이 들어가 봤는데 우와 뭐야 딱 봐도 이게 굉장히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의궤 같은 거 펼쳐보면 정말 그 색색으로 정말 얼마나 그 비단에 쌓여가지고 색색으로 얼마나 자세하게 그림이 쫙 펼쳐집니까? 자기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들고 가고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을 해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박병선 박사라고 계십니다. 이 박병선 박사의 그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분명히 프랑스가 이 병인양요 때 훔쳐갔던 이 외교장각 도서, 의궤가 있을 텐데 이걸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프랑스 국립도서관 여기에 이제 취업을 하시는 것이죠. 취업을 해서 거기서 계속해서 그걸 찾는 거예요. 찾는 과정에 그거 찾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직지심체 요절을 발견합니다. 직지심체 요절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이걸 먼저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 직지심체 요절은 약탈해 간 건 아니에요. 이건 어떤 그 정치적 루트를 거쳐가지고 프랑스에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또 찾는 거야. 찾다가 드디어 의궤를 발견해냅니다. 발견해내고 우리나라에 알렸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발언받는 과정에서 KTX 프랑스 떼제베 그 기술 우리가 그럼 수용할 테니까 의궤랑 바꾸자. 직지심체 요절과 의궤. 직지심체 요절과 의궤가 다 이 박병선 박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68년도에 또 한 번의 이슈가 벌어졌습니다. 강화도에서 이렇게 프랑스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정말 조정이 좀 부글부글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글부글하고 있는 이 조정에 다시 한번 야 이거 양놈들 이거 금수만도 못한 놈들이구나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1868년도 2년 뒤에 오페르트라는 독일인이 남연군묘 도구를 시도합니다. 남연군이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고종의 할아버지야. 돌아가셨지. 그래서 묘가 어디냐면 충청도 덕산에 있어. 예산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산. 덕산에 있어. 이 독일인 오페르트가 바로 이 흥선대원군의 실세니까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시신을 탈취해서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오페르트의 남연군을 보고 실패합니다. 여기 있는 이 덕산에 있는 그 백성들이 진짜 이 짱돌 던져가면서 그 밤에 진짜 왜냐면 이 물때가 이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삽질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계속 돌멩이 날라오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이 알려졌으니 조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었구나. 부모님 묘 털어가지고 이런 것들로 이게 협상하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구나라는 게 각인되었겠죠. 그런 과정에서 드디어 이제 또 1871년도에 이 제너럴 셔모너 사건으로 미국인들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미국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미양요예요.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강화도로 들어옵니다. 강화도로. 한양 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강화도로 들어오는데
뭐 싸움의 양상은 같습니다. 예, 프랑스의 그 부대를 막아내기도 버거웠지만 미국의 부대를 막아내기도 버거울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 미국은 여러분들 그 앞에 그 뭐 남북 전쟁이라든지 또 인디언 숙청 뭐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이 전쟁에 정말 아주 그냥 숙련될 대로 숙련된 그런 부대였거든요. 물론 이 광성보에서 어제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인물들 기억하셔야 돼요. 병인양요에선 양원수, 한성근, 신미양요에서는 어제연이 활약을 했습니다. 광성보에서 어제연이 활약을 했는데 정말 중과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또 대장 깃발, 이 숫자가 수가 대장 숫자예요. 그 대장 장수 숫자, 그 장수 숫자 그 깃발이 들어가 있는 걸 또 미국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해군박물관에 전시해 놓고 있다가 우리나라한테 역시 이것도 임대 형식으로 돌려는 주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일단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신미양요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 대원군이 전국에 비석을 세웁니다. 이게 바로 척합이에요. 야, 너희들 이제 알았지? 이 서양인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포탄 들이밀면서 사람 죽이고 아버지 무덤 파가지고 시신 탈취해가지고 이걸로 지금 협상하려는 이런 야만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이들과 좋게 사이좋게 수교하자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매국이다. 이건 나라 팔아먹는 짓이다. 라고 하는 척화비를 딱 세워가지고 전국에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알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정말 격동의 시기입니다. 네, 이제까지 그 근대 시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그 경계선에 흥선대원군 정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말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흥선대원군 최익현의 탄핵 상소를 통해서 물러나게 되고 고종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고종정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격동의 시기를 풀어나갈까요?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